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3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탈출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일까? 왜 탈출이나 해방이라는 단어는 그토록 매혹적인 것일까? 감옥 탈출 드라마가 감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대부분의 평범한 관객의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고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감옥이 인생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산다는 게 감옥살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감옥을 박차고 나와 자유를 찾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된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작가 서경중의 자유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배운다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빠삐용, 그리고 프리즌 브레이크와 쇼생크 탈출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주인공이 드라마틱하게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늘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감옥이고 이 옥살이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착각도 있습니다. 자신은 무고한 죄인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신을 가두었다고 합리화하는 착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들어낸 감옥이 진짜 문제입니다. 현실의 감옥은 시간이 지나면 열리지만 내가 만든 감옥은 형기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라는 감옥, 중독, 시기와 질투, 미움, 교만이라는 감옥 속에 무기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창가에 앉아 창밖을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제 예, 제가 인트로에서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우리가 갇힌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방송 중에 슬기로운 감옥 생활, 또 영화 중에 프리즌이었나요? 한석규 씨가 주연했던 그러한 어떤 교도관 또 교도소 안의 담장 이야기를 다룬 것들을 우리는 흥미롭게 보게 되는데요. 그 흥미로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관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교정청장까지 역임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인생은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대학의 총장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님들께서도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으실 오늘 대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기수 전 교도청장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었지만 먼저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접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수 청장님께서는 1952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처음부터 교정 공무원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3년간 이제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뜻이 있으셔서 1980년에 교정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로 교정관, 교정감을 거치셔서 법무부 보안일과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님, 그리고 전주교도소장, 안양교도소장, 그리고 이제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 역임하시다가 2011년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퇴직하시고 나서도 뭐 쉬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기대에서 교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서강전문학원의 총장님으로 또 계시고, 더불어서 목회자의 길로 들으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도 하셔서 지금 활발하게 목회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직접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1라운드는 이른바 교사로, 그리고 교도관으로. 교사나 교도관은 같은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함께 공부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교육기관에서 그 근무를 한 30년 넘게 하다가 다시 인생의 2라운드를 찾아서 오는 것이 또 전문학사 과정을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전문학교에서 또 한 10년 넘도록 학교의 교수로, 학교의 학장, 총장으로 보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행정일도 같이 하고 있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보람 있는 그 목회자의 길도 같이 걸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인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받은 인생의 가장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을 범죄자로 부르는 것에서 동의하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범죄자라고 하면은 범죄를 한 사람인데,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보다 어쩌면 교도소 밖에 있는 범죄자가 더 많기도 하고 더 중요한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 안에 있는 사람만 보고 범죄자, 또 거기 있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 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그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계신 총장님이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다 보니까 예. 오늘 해야 될 한 시간의 주제를 압축해서 처음에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게 진행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게 시작을 할 거라는 제가 예상이 들면서 예. 하나씩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을 총괄로에 말씀 주셨는데 이런 예. 것들 하나씩 엮어서 이제 끊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이력을 말씀드릴 때 원래 초등학교 교사를 3년 하셨다고 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당시에 아마 초등학교 하실 때 당시에 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틀렸겠지만 예. 그래도 교사를 하시다가 교정 공무원으로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 예. 네. 그건 그 처음에 사실은 그 학교 선생님을 선택했던 것이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선생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취직자리 잡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취직자리 잡기가 제일 쉬워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풍금을 칠 줄 몰랐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어갖고 풍금을 쳤는데 풍금을 치면서 음악을 했는데 풍금을 칠 줄 몰랐고 또 제가 그 음정이 잡히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이 잡혀야 되는데 음정이 잘 안 잡히기도 하고 또 음악에 자신이 없어서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국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저는 2급 정교사가 아니라 준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교사에서 정교사로 올라가고는 교사로서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 승진의 전망이 그렇게 별로 밝지 않아서 차라리 공무원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 공무원 중에서 가장 쉬운 공무원이 뭐냐 찾는 것이 교정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 교정공무원을 선택했어도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출발할 때 교정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9급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5급 물류 공무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물류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4급 물류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그 일반 공무원보다는 한 단계 좀 높이 출발을 한 그런 셈이 됐죠. 그렇게 해서 80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2011년에 퇴직하실 때까지 30년간을 교정공무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경기대의 대학원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예. 거의 퇴직할 무렵쯤에 이제 학위까지 같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건 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그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이공계 분야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인문 쪽은 퇴직하고 나면 그야말로 그 백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백수 시대. 백수로 가서 한 20년, 30년 생활할 것보다는 퇴직 후를 준비하려면 최소한도 박사학위는 기본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대학에 가서 시간 강사, 외래 교수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실은 박사학위는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 일반 조그마한 2년제 전문대학이긴 하지만은 대학에서 그 전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측은 좀 정확했다고 할까요? 네. 그 박사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도록 11년째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박사학위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된 곳인데 단절된 곳에 계시면서 더 외려 세상의 밖을 더 멀리 보실 수 있었던 해안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울지방교정청장이면은 지금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차관급인가요? 공무원 군사람 그 정도 관리관급 정도. 네. 예. 그러면 거기 실무를 담당하시고 그 정도 직급이 계신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어요. 학생으로 맞이하시기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경기대학교 다닐 때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언제 시작했는고는 부의사관 시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부의사관 시절에 시작을 했는데 그 대학교 저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교수님들이
우리 그 저 법무부에 그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교도소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의 그 교도소를 끌고 있는 법이 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공무원이 있을 때 그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이 갖고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실은 경기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경기대학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2년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2년 6개월 동안 등록금을 50%밖에 안 냈어요. 거의 모는 거는 총장 장학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총장 장학금을 줬는데 그 사실은 교정학과 교수들도 어떤 분들은 내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 가운데 공무원 가운데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대요. 직급이 제일 높았대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저 총장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저 사실은 그 대학원 박사과정을 2년 6개월 다녔지만은 등록금을 50%밖에 안 냈습니다. 네. 그런 덕이죠. 예. 교수님들도 참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뭐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잘 지냈고 네. 제가 또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서울 청장 시절에는 그 경기대학교 교수님들을 우리 그 직원들을 위해서 특강 같은 데 모셔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도 했고 네. 또 학교 행사에는 제가 법무부를 대표해서 가서 참석하기도 했고 그 서로 많이 저 뭐라고 할까요? 윈윈이라기보다는 제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교수님들 덕을 많이 본 거죠. 예. 예. 경기대도 우리 이제 당시에 청장님 모시고 상당히 또 이 빛나는 또 그런 기회가 됐었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러시면서도 또 동시에 또 목회까지 또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목회를 제가 하게 된 그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법무부 보안과장을 마치고 안양교도소장으로 갔는데 안양교도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제가 그 직장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직장암 치료를 했는데 암을 치료하는 기간이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암 주사약을 맞는 데가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3개월 단위로 검사, 6개월 단위로 검사,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검사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면 치료가 거의 다 됐다고 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어느 누구하고도 약속하지도 않았고 지금 사전에 그 미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안양교도소를 출입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 심지어 권사님들까지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삼성병원에서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그 이촌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나가시는 그 김정숙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서울 삼성병원에 파송을 나와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안수기도를 하실 때 제가 그때 그 안수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것 아닌가, 그런 확신감을 갖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는 신앙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닐 때는 멋모르고 다녔고, 그리고 제가 아플 때까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서도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할까, 좀 속된 표현으로 날라리 신앙, 그 대충대충 하는 신앙, 교회도 잘 안 가지 않고 어쩌면 그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리고 더 가면 부활절 때 한 번, 그 정도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직장암 3기를 앓고 있을 때 그걸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경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경고받고 정신 차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신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을 해서 가능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의 길을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의 길을 뭐 순서적인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진행을 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일반 사람으로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은 서강 전문 학원이라고 2년제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네. 학교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거기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서강 전문학교는 우선 그 전문학사 과정으로는 경찰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 경호학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비 직업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가는 거 있는데 그건 보통 3개월 과정도 있고 제일 짧은 것은 3일 과정도 있고 조금 긴 것은 한 6개월 과정도 있고 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주로 법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형법, 그다음에 범죄심리학, 범죄학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 직업훈련 쪽에서는 경호경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경비 지도사 전문 자격증 과정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학교죠. 네. 그러니까 직업 학교하고 학술을 연구하는 학교가 겸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접 강의도 직접 하시면서 관리자 입장도 하시고. 예. 저는 강의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총장님 그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 저도 총장님 연배가 되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듭니다. 예, 이제 요 노래 한 곡 듣고 아마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는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번 듣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하시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김다연이 부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물항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홀았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부엉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이마 돌아온 이야기나 성왕님께 빌고 가서 도토리 목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닭달째의 금봉이야. 네, 김다연이 불렀습니다. 얼굴 없는 박달재. 저는 신청곡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시니까 찬송가 말씀 주실 줄 알았더니 구수한 트로트를 주셨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 교도소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이제 계셨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죄수들을 이제 만나셨을 텐데 뭐 30년의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교도소 얘기하면은 저는 정말 이 사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도소라고 하는 기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도소를 나쁜 사람들, 즉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둬놓는 장소, 구금 장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를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르는데 교도소라고 부르기 전에 그 한동안 일제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는 거는 형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무소라고 부르기 전에 일제가 지배하고 있을 그때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소, 감옥고 예. 감옥. 그리고 그 전에 조선 시대는 전옥소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 고려 시대는 전옥소라고 부르다가 삼국 시대는 내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도소 그 교도관들이나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감옥이라든지 형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교도소라고 해서 교자가 학교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교도소라고 교자는 바로잡을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은 하얀 백지 위에 쓰는 거고 교도소의 바로잡을 교자는 하얀 백지에 수없이 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낙서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교육을 하는 장소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도소를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를 뭐라고 부르는 거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 감옥이라고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감옥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자기가 교도소 갔다 왔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내심을 조금 엿보면 나는 교도소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억울하게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뭘 연상하는 거는 일제시대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애국지사들이 교도소에 부당하게 갔다. 그걸 암암리에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은 교도소인데 나는 내가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억울하게 갔다 왔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감옥살이 할 때, 감옥에 갔다 왔을 때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변론으로 하고 교도소를 비록 그런 분이 있더라도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의 한 2만여 교도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범죄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정법상으로 죄를 져서 범죄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범죄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범죄자 때문에 범죄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직업군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교도관이 있고 두 번째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판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섯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가 다섯 직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적으로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 아마 교도관일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도관이 다섯 번째일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네 번째는 되지 않겠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교도관을 제일 하에다 놓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는 역할을 한번 보면은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경찰관이나 검사님이나 판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범죄하는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직접 설명을 한다면 다소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교도관이 하는 역할만 한번 잠시 소개를 해보면 교도관이 그 범죄한 사람들한테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사람이 징역 20년을 받아서 들어오건 5년을 받아서 들어오건 3년을 받아서 들어오건 교도관은 그분한테 네가 왜 범죄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당신이 3년 후에 교도소 생활 3년 하다가 다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은 5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다시는 범죄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교도관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도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교도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도관 출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그 또 목회 얘기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성경 창세기 39장에서 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교도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직업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직업은 교도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 거는 세상은 몰라줘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직업이고 영광스러운 직업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괜찮은 직업이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다면 교도관이 세상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직업이고 은혜를 베푸는 직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교도소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수년 됐죠. 이렇게 병역 대체 의무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 거부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을 종교의자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디로 저 근무시키게 할 거냐 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교도관 근무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오셔서 그 교도소에서 일부 근무하신 분들이 그 이제 대체 복무자들이 저 소방서에 가서도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 대부분이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파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교도소에 와서 근무하고 계신 것은 주로 무슨 근무를 하고 계신 거는 그 교도관들의 손이 안 미친 장소에 그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를 교도소 용어로는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봉사활동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분들을 그쪽에다 교도소에서 근무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교도소가 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체근무를 하자라고 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이 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가 하시는 수고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교도관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교도관이란 직업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도관이 뭘 상대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과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앉아서 규율대로 규정대로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을 목표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화를 해서, 교도소용으로 그걸 보고 교정교화라고 합니다만은, 교정교화를 해서 선량한 국민으로, 일반적인 시민으로 우리 사이에 동참하는 일반적 국민을 만드는 것이 교도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교도관한테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도관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도관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가 한 이유도 거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교도관이 하는 일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교도관이 그렇게 밖에다 객관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교도소의 일과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교도소 그 사시는지. 이른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수용자라고 하시는 네. 분들 일과는 보통 아침 7시 되면 기상을 하시죠. 일어나죠. 그러면 일어나면은 7시부터 8시까지 한 1시간 정도는 그 방안 청소를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세면을 하고 세수를 세면을 하고 아침 준비, 그리고 이제 한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 9시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 자기 볼일들을 개인적으로 볼일도 보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는 9시 정도 되면은 자기의 일터로 나갑니다. 자기 작업장에 나가서 9시부터 일을 하지요. 일을 해서 오후 한 4시까지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4시부터 5시 정도까지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5시 정도에 다시 자기가 기가는 방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행동 자체가 개인 행동은 안 되고 단체적으로 행동을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은 영상밖에 없는데, 식사를 할 때 보면은 그 계신 방에서 이렇게 창구로 해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천안에 있는 개방교도소, 그다음에 저 영월에 있는 영월교도소, 이제 천안에 있는 개방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담이 없고 주벽이 없고 철조망이 없을 정도로 일반 대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도소 용어로 말하면 모범 수용자,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식당으로, 일반 대학교 식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먹는 식당 마찬가지로 식당으로 단체가 가서 단체가 식사를 하고, 또 그분들은 천안개방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도소 밖에 있는 천안시에 있는 어떤 회사로 출퇴근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이제 영월교도소 같은 데도 굉장히 모범교도소입니다. 모범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로 그 재범을 할 우려가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월교도소 같은 데 수용돼 있어서 그 사람들도 단체로 식사하고, 또 이제 여주에 있는 민영교도소라고 소망교도소가 있는데 그런 데도 단체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방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도소라기보다는 구치소라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에서 식사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치소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노역도 안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방 안에만 있는 거고. 예, 원칙적으로는 그 교도소하고 구치소란 게 있는데 네. 구치소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구치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형이 완전히 재판 절차가 끝나는 사람을 교도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교도소하고 구치소 숫자가 그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교도소가 구치소 기능을 하기도 하고 구치소에서 교도소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주먹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또 뭐 대우도 받고 나름대로 뭐 세력도 형성해서 뭐 문제도 일으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실제 교도소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가요? 그런 것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고 네. 실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른바 그 저 강력범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직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교도소 생활도 그 수용 사이클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힘들어하지만은 거기에 적응이 되면은 굉장히 그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 교도소 생활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즐겁게 생활 대부분이 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교정 기간이다 그랬는데 예. 실제로 느끼시기에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오셨다가 들어왔다가 교정이 나름대로 사회 이 용어 그대로 교정이 돼가지고 예. 우리 되게 말씀드리는 게 한번 범죄자가 돼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사회에 적응 못해서 재범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정률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범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범죄했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하는 경우. 근데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경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확한 용어는 재복용률. 교도소에 들어왔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제 재복용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법무부 보안과장을 할 때 2007년도, 2006년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교도소를 들어왔다가 죄송합니다. 교도소를 들어왔다가 나간 후에 다시 교도소를 들어온 사람들을 재복용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져놓고 보면 보통 한 평균 20% 정도 다만 2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단순 절도사범 그게 한 40% 정도 돼서 좀 높았고 마약 사범들이 한 40% 내지 한 50% 돼서 높았고 일반 강력범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그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은 1% 내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교도소가 교화가 안 된다. 이건 좀 잘못된 편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형사 입건 기준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교도소를 들어오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법무부 보안과장을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12만 명. 지금 아마 교도소를 들어오는 사람도 연간 한 10만 명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교도소를 들어온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그래서 그렇게 재복용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10만 명씩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의 한 해에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당장 전국의 교도소에 계신 수용자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건 좀 대입이긴 한데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사이. 그런데 이제 그 10만 명이 들어오면은 10만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도 한 10만 명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좀 중한 범죄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일부 남는 거죠. 들어왔다고 해서 다 그대로 진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령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실형 받은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 작게는 한 4개월, 보통 한 6, 7개월 정도 살면은 집행유예 받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교도소 살다가 가석방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교도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형기 종료 출소라고 그러는데 징역 3년을 받으면 징역 3년 받고 3년을 다 살고 나간 사람보다 중간에 가석방이라고 해가지고 형기 중간에 보통 한 자기 형기에 지금 한 60% 내지 한 70% 정도로 살게 되면 초범 수용자들은 거의 다 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 잠깐 시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어서 말을 해.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흔적 없는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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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바라기가 불렀습니다. 어서 말을 해. 네.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소장님 준비해 오신 거에 뭐 3분의 1, 4분의 1도 못 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진짜 좀 들어야 될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싶어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다음에 한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교도소 얘기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30년 동안의 교정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랄까 사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셨으면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도록 그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좀 가슴 아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구는 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무언가 그 교도관들한테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그 불만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해가 뭐였는 그런
이물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가령 칫솔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젓가락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바늘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칫솔도 꺼내주고 젓가락도 꺼내주고 바늘도 꺼내주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교도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봐서 제일 안타까웠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5만 명이 넘는 수용자들 가운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법무부 보안과장 할 때 그때 그 전국적으로 교도소 수용자들 가운데 자살을 하는 수용자가 보통 연간 한 4, 5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교도소 막 들어오자마자 자기 가족들하고 결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도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설사 그 사람을 죽여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일지라도 가족들이 꾸준히 면회를 다니고 연락을 한 사람들은 자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이 3년 받은 사람, 5년 받은 사람일지라도 가족들이 연락을 끊게 되면은 그때는 자살을 시도하더라.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족들의 따뜻한 정, 또 따뜻한 배려, 관심 이런 게 중요하는데 또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가족일지라도 자기 형제 자매일지라도 교도소 들어간 뒤부터는 그 사람을 멀리 하고 싶은 생각에서 면회조차도 안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고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면회 오면 면회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면회 시간은 그 보통 일반 면회는 한 5분에서 7분, 좀 많게 주면 한 10분인데 사실은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특별히 원하라고 필요가 있다면 30분 내지 1시간까지도 그 일반 면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장소를 바꿔서 면회를 하면 그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도 할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미결 수용자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매일 면회가 가능해요. 매일 면회가 가능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최하가 한 달에 4번 내지 6번 정도 가능하고 조금만 더 수용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일주일에 1번 이상씩 면회가 다 가능하니까 면회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아, 면회는 뭐 일과 시간 이건 언제든 아무 네, 관계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과 시간에만 이제 야간에는 물론 안 되지만 그건 이제 교도소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교도소에서 반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이 지금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놓치게 되면은 자살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거북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 경상남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받는 거는 그 수용자는 한 30대 초반의 수용자인데 자기 그 직계 존속 자기 어머니와 자기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인데 그 범죄 원인이 자기 어머니를 잘못 상대했던 어머니한테 범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머니가 알고 나무라니까 그 자기 할머니를 그 부엌에 있는 식칼로 그 몹쓸 행동을 해서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아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 들어와서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번쩍 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 기도를 5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죄는 얼마든지 밉지만은 우리 그 교도소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죄는 밉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게 이제 교도소에 쓰고 있는 많은 그 용어이긴 한데 정말 교도소에 갔다고 해도 그 우리 특히
자기의 가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교도소에 가 있을수록 가족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가족들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자세로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너무 야멸차게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를 끊지 마라.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었던 궁금증이 그 교도소가 냉방 난방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냉방 난방 충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냉방 난방 충분함. 특히 겨울에 온방은 충분하고요. 그 아직까지 교도소 일반 사동에 에어컨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있는 데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뭐 선풍기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냉온방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는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 너무 사람이 한꺼번에 막 너무 많아서 쪽잠을 자 칼잠을 자야 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직은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그 원칙적으로 교도소 수용은 독거 수용이라고 해갖고 혼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규정에 의하면 2사람까지를 독거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교도소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한 4, 5명 정도가 함께 기거를 하긴 한데 그게 좁아서 칼잠을 잔다. 그건 이제 교도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사식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뭐 돈을 예. 영치금을 넣어줬다. 돈 쓸 곳이 있는 건가요, 교도소 안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사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밥을 사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로 이제 간식, 빵 혹은 지금 여름철 같으면은 과일, 심지어 아이스크림 이런 것까지도 사서 먹을 수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 먹는 것은 일반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는 본인이 현금을 주고 사 먹는 거, 요즘 뭐 일반 사회도 카드 주고 사 먹잖아요. 거기다 카드로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사회하고 우리 보통 사회가 거의 같다,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매점이 있어서 스스로 직접 가가지고 사오는 건가요? 저 매점이 있는 데도 있고 네. 대부분의 교도소는 매점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직원이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남자 여자는 어떻게 수용을 따로 하나요? 그 이제 교도소 용어로 그것을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 얘기한 거는 격리 수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격리는 서로 만날 수 없게 수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는 남자가 그 기거하는 시설이 있고 여자가 기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남자가 그 기거하는 시설과 여자가 기거하는 시설을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담으로 나눠져 있어요. 운동장도 나눠져 있고. 그렇죠. 운동장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자가 생활하고 있는 데는 여자 교도관, 남자들이 있는 데는 남자 교도관. 다만 우리나라의 청주에 여자 교도소가 하나 유일하게 있죠. 거기는 여자 그 수용자만 수용하고 있는 동네. 거기 교도청장님도 저 여성분이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그 여성분이 할 때도 있고 그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지금 일반 그 서울 같은데 그 이쪽에 천왕동에는 남부구치소 소장 같은 경우는 여성입니다. 여성 소장들이 지금 제법 많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여성 파워가. 여성 파워도 있어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전 얘기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데 끊어진 느낌이라 지금. 네. 자, 저 약속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을 다시 한번 좀 모시고 교도소의 좀 더 깊은 속사연들을 좀 듣는 시간, 그리고 또 아마 아까 성경을 보실 때도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또 교도관에 계셨기 때문에 교도관의 시선으로도 성경을 아까 풀어주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또 이 사회도 또 교도관에 계셨기 때문에 교도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른 색깔의 모습으로 또 세상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교도관의 시선으로 한번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약속을 드리고 또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김수철이 부릅니다. 내일.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불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꽃이 될까. 내일